15는 아직 안 됐잖아요. 아직 안 됐나요? 네, 조금 이따가 시작. 우리 선생님까지 안 보셨고. 네. 한 분적이 뭘까? 네, 한 분은 안 계십니다. 예. 아유, 저는 그냥 그리고 자꾸 이렇게 책을 읽으니까 책 읽는 재미가 있어요. 어느 정도 예.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사이트에서도요, 하나하나씩 다운받고, 뭐 대법원에서도 다운받고. 요즘에는 AI가 놀라운 게 그 다운받은 자료가 이제 뭐 페이지가 뭐 4,500페이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AI 뭐 제미나이 같은 데 올려가지고 요약해서 오르면은 그것을 요약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약을 먼저 읽고 논문을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논문 들여다보는 것보다 예. 훨씬 빨리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서울대학교 한인석 교수님 예. 올리시는 글, 그 다음에 또 국민권센터의 임태훈 소장님. 소장님 그분이 올리시는 글, 몇몇 그런 분들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씩 캡처해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한 사법의 해방일지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그리고 이제는 몇 가지 읽으면서 이제 대충 대한민국 사법에 대한 개혁 수준을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그런 것을 자꾸 한번 고민하게 되는데, 일반 법률가들하고는 인식 차이가 좀 크죠. 저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거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다 온 거 다 예. 돌아오신 것 같고요. 줌에서도 다 돌아오신 네. 것 같습니다. 둘, 내가 넷, 좀 이야기 좀 할게요. 여덟, 예. 저희 박한인 교수님께서 잠깐 질의응답 들어가기 전에 좀 얘기를 나누시겠고요. 아까 박 선생님께서 그 강연 도중에 소개했던 책 잘 안 보이셨죠? 제가 사진을 찍어 놔서서 그 책하고 제목하고 나중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책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거든요. 보고 드리고요. 먼저 박한영 선생님, 교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 박 원장님 원래 3시간 하루는 3시간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시간을 맞춰달라고 하고, 저는 선상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는 길게 강의하게 되면 힘들고 지칠 수 있다라고 했더니, 여기서도 최대한 연습까지 하셔가지고 시간을 1시간으로 딱 맞추셨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러다 보니까 좀 PPT에서 설명이 누락된 것도 좀 많아요. PPT 자체에서. 그리고 내용도 빨리빨리 넘어가다 보니까 좀 천천히 음미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그게 아쉬웠어요. 근데 그건 뭐 선생님 워낙 시간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PPT는 다 공유가 되시죠? 네. 공유가 되시니까 또 법학과 대학원생분들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는 아실 거예요. 다만 이제 정리참 무척 많이 하셨어요. 무척 공부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니까 시민사회 목소리로서, 다시 말해 법조인들은 그 이해의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유하고 토론할 때 그 한계들하고 좀 다른 면에서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 이상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해와 관계없이 제기되는 시민사회 한 목소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이상적인이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좀 뭐죠? 현실적이라는 사람은 뭐죠? 기득권적이라는 말로 저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거 제일 큰 문제가, 법조인들은 일반인들의 법상식을 믿지 아니해요. 우리만이 법을 한다. 근데 그건 기술자들이 가는 그 엘리트식인데, 법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법주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도 좀 이렇게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강의는 이제 사법기획에 있어서 내용들을 제안하는 방식이고, 제안을 위해서 이제 비교사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왜 사법이 위기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이번 주까지는 아니고 다음 주 강의부터 쭉쭉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법비들, 법꾸라지들 또는 리걸리즘이라든지 이 수많은 용어들을 대학원에서는 잘 안 다루려고 하지만 사실 그게 가장 핵심 문제예요. 저는 오히려 볼 때. 지금 법꾸라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의 핵심이지 법조문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자꾸 이걸 법 해석의 차이로 가는 이유 자체가 뭐죠? 그게 리걸리즘 또는 법비들이나 법꾸라지들의 장난질이에요.
입법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문법적 문제로 전환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구를 가지고 정난지를 치는 이런 방식들로 나가는 것들, 이게야말로 전문가들이 하는 가장 나쁜 짓이죠. 상식과 통념을 넘어서는 짓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우리 박윤호 원장님께서 원래 치과의원이세요. 예. 중계동인가 상계동에서 아마 하시는 예, 도봉구 창동. 도봉구시군요. 하고 계신데 예, 틈틈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한국 사적 배경은 제 강의에서 좀 이렇게 이유 강의에서 이제 보강하시면 아마 나름대로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근데 우리 원장님이 그 1시간 딱 하는 거 토론을 되게 좋아하시죠. 질의응답을. 네, 근데 제가 걱정된 게 질의응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 오늘 원장님이 병원도 지금 안 계시고 지금 나오셨는데, 네, 그래서 보람새 되고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하시고 좋은 질문 있으시면 그건 또 제가 또 가산점을 드리도록 할게요. 큰 가산점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셨던 그 박 원장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나름대로 보답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이 강의 초청 특강도 즐겁고 보람이 찰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박 원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 해주시죠. 뭐. 예. 또 질의응답이 아니더라도 빠진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으면 좀 보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학우분들과 뵙게 되네요. 우리 뜨뜨님이 좀 체크해 주시면 아, 네. 아니고 뭐 질의하시는 예. 온라인 먼저 오프에서 먼저 네. 질문. 오픈라인에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사람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 있어가지고 그 마이크를 좀.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재판소원 말씀해 주셨는데 재판소원의 경우에는 위헌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이게 접수가 되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한 문제는 학계에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재판소원의 독일과 같은 사례를 설명드리면 아까 미국에 있는 대법원의 상고 사건처럼요. 독일의 재판 상고건도 A4용지 15,000자 거기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재판소를 그 핵심적인 내용을 해서 그 제약이 없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심 재판에서 종결된 사건, 2심 재판에서 종결된 사건. 예를 들어 무죄 사건은 검찰 항소 금지로다가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대법원에 올린 게 아니라 재판소원에 신청할 수 있고, 그것도 피고 측에서도 자기가 다른 인권 침해 무죄를 받았지만 이 사건에 관해서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넣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핵심적인 내용의 문제점이 이해가 되면은 사건을 조사해서 검사 같은 경우는 객관의 임무, 재판관 같은 경우는 법률 왜곡죄보다 자기네들이 그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다가 그 이관을 해가지고 재판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들여다보는 시스템으로다가 활용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이용률이 약 2%입니다. 2%. 그래서 참 묘하기도 2%라는 게 참 묘한 건데 우리나라 재판도 1심 재판에서 기소한 사건에 2%가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결국 최종 재판에서 유죄가 되는 게 2%고 뭔가 재판을 최선을 다하지만 뭔가는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주는 역할인데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상고 사건처럼 이렇게 입법용지로다가 그리고 하여간 이 재판소는 위원회 시비도 아닐 뿐더러 제약도 없습니다. 독일과 같은 사례. 다만 한국에서는 그 문영배 재판관님께서 그 헌법재판소의 업무 과다를 이유로다가 다양한 조건을 해서 재판소원을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또 재판소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기장소가
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표력하셨는데 재판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것이 문제지 위원 자체는 아무런 지장은 없다라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네, 예. 계속해서 예. 마이크 줄이 좀 끊겨가지고 예. 이름을 말씀 못 드려서 홍찬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그 아까 배심제를 민주적 참여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미국 사례나 또 다른 나라 사례들과 비슷하게 이제 그뭐 판사를 직선제를 한다든지 검찰총장, 검사를 직선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미국에서는 1800년대 초에 보통 사람의 시대라는 게 열립니다. 보통 사람의 시대면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을 연상하죠. 그 당시에 많은 주에서요, 그 법원장, 대법원장도 직선제를 뽑고 검찰총장도 직선제를 뽑습니다. 현재 76%가 미국 주의 70%가 직선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는 직선제는 아니지만 각종 위원회라든가 해서 시민의 그 발언이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주 대법원장과 주 검찰총장을 뽑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문정 검사장님이 그러니까 지역별로 검사장을 직선제하는 것을 청문회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또 그것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총선 끝나고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봤는데 그 검사장 정도는 직선제해도 뭐 문제될 거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법원장 그러니까는 이게 대한민국이 이 분권화된 나라 지방자치 진정한 지방자치제로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지방자치제 일원으로서도 지역별로다가 그 지방보원장과 지방검찰 검사장 직선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뭐 우현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 독일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별로 다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고 주별로 다 분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중앙의 권한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에서 읽은 뭐 그 정도인데 제가 뭐 대한민국이 저는 또 하나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치안판사제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 조성복 씨라고 독일에서 10년간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인데 독일에 대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 뭐 지방행정 이런 것을 책을 4권인가 내셨는데 그걸 제가 읽어봤는데요. 제일 좋은 점은 그 모든 곳에 일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뭐 젊은이들한테 정치를 권유하지만 독일과 같은 경우는 세부적인 지방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방위원회 무슨 것도 다 그 급여가 지급되는 일자리. 정치인 일자리가 독일과 같은 경우는 뭐 한 24만 개짜리라고. 본인이 젊었을 때 정치에 뜻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생계가 보장되면서 하다못해 동네 이장을 하더라도 최소한도보다 기초생활비에 나오는 보장이 돼 있고 동네 이장도 일단 정치인 일자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치안판사제라든가 각종 이런 것도 거의 뭐 명예직 선진국에서 명예직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임기가 대부분 1년 반에서 2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서 한 달에 본인이 참가하는 재판수가 한 3건에서 4건인데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자기 경력 또 내지는 자기가 그 치안판사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많은 수기가 나오고 또 거기서 많은 그 일반인의 법감정, 법을 바라보는 그런
그런 게 나오고 그 치안파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도입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만약에 그런 제도가 생긴다면 저도 근데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 좀 짧을 것 같아서 여기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현성입니다. 예. 예, 제가 저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강의 들으면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법개혁을 자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느끼는 게, 그러면 이게 개혁을 하려면 그 법조인들의 그 경제적인 카르텔이라고 그래야 하나? 그걸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 타파를 해야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야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런 방안이 좀 있을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제가 생각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변호사를 많이 양성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가 저는 좀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의 진짜 제일 큰 병폐가 전관예우예요. 전관예우. 제가 어떤 그 책 중에 있을 거예요. 저기 대법원 그 개혁 거기 나온 책인데요. 진짜 그 전관예우가 없어지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저는요. 그 많은 변호사들한테 기회가 돌아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우리가 아는 전관예우는 극히 소수입니다. 대법관 출신이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 변호사 활동하는 사람이 한 30명, 40명 소수이고요. 그다음에 뭐 2심 재판관 출신 해봐야. 그러니까 그쪽에 검사 출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부풀려지는 것이지 그러한 전관예우가 깨지면 그것에 대한 효과가 일반 변호사 또 하나는 그 변호사가 자격증제로다 바뀌어야 돼요. 변호사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가 자격증 따다 해가지고 법질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에도 취직하고 다른 일도 하고 변호사 수장 맞으면 자기가 시민단체라든가 각종 법이 필요한데 법률 지식을 정확히 제공하면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서 활용이 되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게 뭐 법조인의 큰 밥그릇을 없애버리면 뭐 더 어려움이 처한다. 저는 그건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배출되더라도 많은 수혜사단이 또 법조비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로다가 진출하고 법의 전관예우가 진짜 이거는 부정부패입니다. 간단히 부정부패가 사라져야 그 많은 불필요한 어떠한 자원의 배분 또 하나는 정치의 정상화 그리고 상식적인 여러 가지 기준이 설정되는 그러한 법적인 모습 또 하나는 독일처럼 웬만한 사건이 딱딱한 법적 건물이 아닌 지역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해소가 되고 그런 부분에 일반 시민이 참여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그래서 이러한 법의 문제는 남한테 맡길 일이 아니고 내가 도전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분야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인식하게 되면서 이렇게 자신감 갖게 되고 많은 정치 분야까지도 힘이 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조성보 씨가 개인적으로다가 제가 친분이 있어서 만났는데 이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되도록이면 지역 정당 설립이 완화가 돼서 그 지역에서 중앙정치에서 벗어난 지방정치가
사람들이 그 이렇게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헌법소원까지 냈는데 헌법소원에서 5대 4로다가 일단은 합헌은 됐지만 그 법을 개정하려면은 3분의 2가 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 그 지방선거 개헌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구성이 달라지면 좀 더 많은 분야의 개혁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과 맞물려서 이러한 이 사법 개혁이 맞물려서 아까 얘기한 제가 세 가지 대한민국 1980년도에 개헌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건 2심 재판 대법관 그 다음에 검찰의 권한을 줄이면 그 부분의 그 전관예우가 무너지면서 많은 부분이 2심 재판에 몰리고 1심 재판에서 많은 사람이 지금 변호사를 이용하는 게 비용이 더 확대되면서 일반 변호사 2심 재판이라든 대법관 검찰 출신 아닌 변호사들한테 좀 더 많은 그 밑거리가 주어지고 또 하나는 그 이러한 그 자격증 제도로서 그 변호사가 더 많은 배출. 우리나라 인구의 독일만 하더라도 1년에 10,000명씩 배출됩니다. 대한민국 3,000명 배출하는 시대를 열면서 다양한 야간 대학교 개설 과정이 열린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일반인들한테 또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도움이 되시는지. 네, 또 질문. 예. 자, 예. 지금 그 사법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근원이 미군정 이후 이정만 정권까지에 있었던 그 어떤 정범에 대한 단죄나 그다음에 부역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과거 정리가 안 돼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것도 PPT 파일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역사 체계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미군정 시절에 이 법조인 그것이 처음에 해방됐을 적에 시험만 봤는데 시험 본 사람 다 합격시켰어요. 워낙에 일본 법률이 쫙 빠져나가니까 초기에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김병로 대법관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은 김병로 대법관, 이인 검찰총장 이 두 분은 일제시대 때 일본과 굉장히 항의하고 항일 독립투사들을 변호하고 굉장히 투쟁적으로 살아오신 두 분이 대한민국 사법 출발 단계에 한 분은 대법원장, 한 분은 검찰총장으로다가 일하신 것은 그나마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한 힘이 됐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승만 씨는 김병로 대법관을 싫어했어요. 다른 사람을 싫어했는데 워낙에 김병로 대법관의 이러한 일반 시민과 신망을 얻은 과정 때문에 김병로 대법관이 되고 김병로 대법관이 봤을 적에 친일 경찰의 위세와 파워가 워낙 강해서 그 당시에 이 검찰에다가 당연히 이인 검찰총장도 훌륭한 분입니다. 그쪽에 힘을 실어준 것이 대한민국의 이제는 독재 역사에 하여간 초창기 김병로 대법관 시절에 미군정하고도 많이 김병로 대법관에서 많은 어떤 주율이 와닿다 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그 당시만 해도 암살도 많았어요. 또 하신 분도 있는데 또 암살도 당하고 그 책을 보니까 김병로 대법관 시절에는 사법 살인이 없었습니다. 김병로 대법관이 대법관을 다 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죠? 그 농림부 장관 그 사법살인 당한 그 요즘 그막 조봉암 살인 사건은 김명도 대법관이 은퇴하고 다음 대법관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초창기 이 검찰총장과 김명도 대법관님께서는 그 친일 청산의 싸움에 독재 항공 그래서 그 시기는 그렇게 넘겼는데 그 다음 단계부터 사법 살인도 저질러지고 그다음에 이인 검찰총장이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승만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으로 다 이어지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또 만주 군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데라든가 검찰 영장 독점 시스템이 다 만주국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만주국은 독재하기 좋은 그러한 독재의 시스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만주국과 일본의 헌법을 그거 비교하는 그 내용도 있어요. 사이트 들어가보면은 그냥 글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이렇게 알게 됐고. 근데 질문하신 내용이 전 일제청산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하고 나니까 미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꼭 검찰과 법원에 부산대학교 김문영 교수님이 쓰셨는데 상세하게 구한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그 역사에 많은 또 하나는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는데 일본 저 노란 책 있죠? 노란 책? 이게 일본 대법관 이야기인데요. 최고재판소.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또 깜짝 놀랄 만한데요. 일본의 1950년대, 60년대 그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테러가 많이 발생합니다. 판사를 뒤에서 총으로 쏴 죽인다거나, 그 다음에 차량, 열차를 전복시키는 사건. 그래서 그러면서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져요. 대한민국이 그것이 반공법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일본의 이 좌익 세력에 대한 폭동, 우리만 무슨 여순 사건이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일본에도 어마어마하게 이러한 그 당시에 이러한 공산주의 세력은 무력투쟁 그것이 결국 7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그 유명한 항공의 납치 이런 3장에서 마지막 적군파. 그러니까는 좌익의 최상의 적군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쫙 다시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을 국시로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기틀을 잡아왔다. 이런 걸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경제 발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시절의 경제 발전에는 기여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많은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기와로다가 간첩 조작 사건으로 해가지고 기발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도 이승만의 사법살인 그러한 전통이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 이어졌고 지금은 검찰의 난동을 또 법원의 저런 반개혁적인 그러한 것을 보고 있으면서 과거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렇지만 또 그 과거 일에 왜 그렇게까지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는가? 일본도 완만하게 경제 발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위험한 사건이 많이 있어 왔다는 거. 그래서 일본의 그 법원의 역사는 이 책에서 일본 최고재판소이냐 이런 거 뭐 도서관 가시면 읽으실 수 있고 알라딘 중고 뭐 서점감 좀 매장감 이런 것도 그냥 싸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십시오. 예. 도움 되셨는지. 네. 저는 14기 정세영이라고 합니다. 강의자님 강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자님의 강의를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보면 큰 틀에서는 사법개혁을 말씀하시고 제가 그 아래에서 사법의 효율화라든지 뭐 인권의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있어서 AI 재판 이렇게 이제 약간 있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약간 객관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항상 우리가 범죄물을 좀 좋아해서 그 AI 재판에 대해서 여론이 가장 높은 부분이 이제 흉악범들에 대해서 이 뭐랄까 형량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래서 AI 판사가 도입돼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부분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국민법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추어서 이제 양형을 현실화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이제 우리 강민정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사법개혁이랑 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미국의 사례를 설명드리면 미국은 제명 이렇게 법이 나눠져 있고 각 그 별로다가 양형제가 법제화돼 있어요. 대한민국도 법제화까지는 아니지만 각 그 이게 전부 이 제명별로다가 양형이 돼 있는데 우리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판사의 재량이에요. 선진국은 그것이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뉴얼화된 이유는 저는 플리바게닝 검찰의 기소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가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그것을 사회적 합의보다 40% 디스카운트 뭐 그렇게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아직까지 그것이 매뉴얼되어 있지 않은데 선진국은 그래도 그런 대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 돼 있습니다. 하여간 대한민국에 이렇게 선진국에서 따라야 될 것이 많은데 아까 얘기했던 저기 미국의 그 모든 나라가 형사 사건의 그 뭐죠 성공 보수료 금지예요. 다만 미국은 그걸 합법화했는데 법정에 제출하고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대한민국이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자기 근무 지역에서 3년간 수입 금지 그렇게 돼 있고요. AI에 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AI가 진실을 판별하는 기능을 저 책에서는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에서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법감정 이런 것은 결국은 일반 시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합의해서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매뉴얼이 입법화돼서 그것이 적용이 돼서 판사의 재량권이 제한됐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만 저는 생각을 정리했는데 뭐 도움이 된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계속해서
법률가들 만나면은 제 이야기를 하고 제 자료를 보내고 이러는데요. 대부분의 법률가들이요, 자기 분야에 좀 그냥 돈 벌고 생활하기에 너무나도 이렇게 몰두돼 있어서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점차 제가 이런 사법개혁 가지고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점차 주변에서 이제는 한두 번 하다가 내가 이제 밴드에다 다 오픈돼서 하니까는 그다음부터 저 법률 토론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저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 이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일반인들한테 법률 공부를 권한다면 이 그동안의 사람들이 역사도 관심이 있고 뭐 다양하게 관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는 어떤 책을 읽고 있냐면 함무라비 법전, 그 다음에 로마법, 뭐 그런 뭐 중세 역사의 법 이런 걸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이런 거 말씀드려도 재밌습니까? 네. 예를 들어 함무라비 법전만 하더라도요, 법전이 287개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 법을 만든 주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제들, 법을 관장한 사람들이 지들이 법을 어겨.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법조문화 해라 해가지고 만든 게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함무라비 왕이 만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번에 작년에 했던 말 달라. 그러니까 법 좋아해라. 여기서 만든 겁니다. 함무라비 왕이 만든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로마법으로 오니까요. 로마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는 뭐 노예가 많았다. 노예 경영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 로마에는요, 한 재산 갖고 있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 재산권이 없어요. 자식들도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국가에서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 관리하기가 좋아요. 두 번째는 대부분 땅이 재산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자꾸 자식들한테 땅을 나눠주면 이게 분산이 돼요. 세금 걷기도 힘들 뿐더러 세금의 전체적인 양이 줄어들어. 땅 맞은 사람한테 땅을 걷고 권한을 주고 거기서 노예. 그러니까는 이게 노예라고 해서 노예가 아닌 거예요. 노예라는 것이 일종의 기초생활비가 보장된 직업입니다. 직업. 그래서 한번 이러한 그러한 시스템에서 국가 관리가 쉬운 것이 이 로마법이구나. 그런 것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요. 로마법이 무슨 옥타비아누스 대전제 해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법전 이런 것이 정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중세대 때 이제 법이 후퇴합니다. 인권이 후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로마 시대 노예보다 중세대 때 노예가 더 처우가 낮아. 그래서 12세기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 로마법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보다 법이 더 훌륭한 거야. 그래서 르네상스 운동이 나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자. 중세대 시대 때 농노가 로마 시대 때부터 노예보다 너 처우가 더 너무 낮다. 그래가지고 옛날 법을 공부하는 그런 운동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중세시대 때는 뭐 길드니 해가지고 시민법, 교회법, 그 다음에 상법, 그렇게 우왕좌왕 많은 권한들이 나눠지다가 나폴레옹이요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이었더라고요. 나폴레옹 법전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권을 굉장히 신장시킨
새로운 헌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죽을 적에 자기가 만든 헌법을 끌어안고 그래도 그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그런 것에 대한 인상을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법을 통한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것을 또 이렇게 기회를 가지니까 책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결코 딱딱한 공부 아니고, 이 법에 대한 모든 형사소송법의 근원을 보면은 교회법에 다 있고, 무슨 법의 근원을 보면 로마법에 다 있고, 로마법의 부가가치세가 12.5%였다. 그것도 좀 알게 됐고, 등등. 그래서 다양하게 법이라는 것이 그 과거하고는 다르다. 그게 아니라 과거와 일맥상통한 면이 많다.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배심제가 나온 지가 600년의 역사죠. 6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는 배심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활짝 피었습니까? 미국에서는 영국의 압제에 엄청 시달렸잖아요.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지만 미국의 13개의 식민지가 다 배심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이 배심제를 도입 안 하는 법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해사법원. 해사법원은 무역관계를 관장하는 사건을 재판관에 재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수탈하는 판례를 많이 만들죠. 그래가지고 무슨 그 보스턴 차 세율 그거에 반대해서 저는 싸움이 시작됐는데, 만약에 해사 법원도 배심제로 운영됐으면은 그 영국의 유리한 판결을 못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헌법을 만들면서 배심제를 제일 큰 하도로다가 세운 것이고, 모든 것이 민사재판도 20불 이상이면은 배심재판 해가지고 영국에 대한 큰 반발 가운데다가 배심제는 시민의 힘에 보루다라는 인식이 미국 헌법에 아주 뿌리 박히게 나와 있어서, 지금 배심제라고 하지 오제이 심슨 사건 얘기하면서 배심제 안 좋다, 잘못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미국에는 배심제에 대한, 우리는 군대 갔다 오면 군대를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고 군대 갔다 오면 자랑거리 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배심원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 제도를 칭찬합니다. 자기한테 권한이 주어졌고 자기가 그러한 시민의 힘을, 권한을 발생했다는 경험 자체가 주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그 미국의 그 위대한 위대한 시스템. 대한민국에서 저는 배심제가 도입되는 것이 저의 소원인데, 배심제가 진짜 만만치 않은, 들여다볼수록에 야 진짜 배심제의 권한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법관들은 법리로서 자기네 존재감을 하시죠. 법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배심원의 상식의 힘을 헌법에 제일 먼저 보장해 놨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면서 이렇게 배심제가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시각으로다가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이러한 것을 입문하셔서 현행법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배심제, 참심제, 그에 따른 다양한 역사적 사례, 이런 것을 흥미롭게 한번 공부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질문 한번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혹시 죄송합니다. 누가 전화? 어느님 혹시 전화하셨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온라인에서 질문 주실 분 온라인에서 계시면 그 마이크 오프하시고 얘기하시면 여기서 좀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대면은요. 예, 손은 들어주시고 예, 서성용 원우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사법개혁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재판 판결을 보면 그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사님들이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이 보통 일반 상식에 맞지 않은 판결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판결을 그 판사님들에 대해서 어떤 좀 제재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좀 알고 싶고요. 아까 그 헌법성 관련해서 재판소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 기본권 입장에서 재판소원을 하게 되면 좋은데요. 뭐 기존에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판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더라도 어떤 기록력이 어떤 좀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렇게 궁금해서 좀 질문드립니다. 네. 아, 예. 다 들리셨죠? 예. 감사합니다. 사법개혁의 제일 핵심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검찰의 개혁은 뭐 보안수사의 요구권을 수사권을 안 두는 거로다가 해서 하는 거죠. 법원개혁은 제일 핵심적인 게 재판소원입니다. 재판소원은 지금 뭐 많은 학자들 논의는 결정된 거고요. 또 판사들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선진국은 형량에 대한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화해서 움직이는데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법률 왜곡죄라 해가지고 법률 왜곡죄가 만약에 증명할 수 있다면 재판소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요.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은 따로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원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뭐 사실죄다, 뭐 굉장히 뭐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일단 재판이 종결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넘어가지만 재판이 종결되기 때문에 종결된 것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중에 인용이 되면은 이제 법원에서 따라야 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법원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입법화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동등하게 해놓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법원이 안 따라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판소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법원에서 따라야 되는 것으로 다 입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5대 4니 4대 5니 뭐 애매한 결정을 뭐 대법원에서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입법화해서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적 구성이 학자라고 해요. 학자란 것은 법률가,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법조계에서 15년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학자 중에서 명망 있는 분이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갈 수 있게 뭐 민주당에서 그런 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유시민을 뭐 무슨 헌법재판 만드는 거 아니냐 뭐 그러한 것도 나왔는데 그건 아니고요. 학계라는 것은 공인된 학교에서 15년, 20년 근무하신 분들에 한해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대법관보다 우위에 있다. 그렇게 입법화돼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된지 저는 학자 아시니까 좀 감안해서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온라인에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따로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요. 박한영 교수님 좀 부연의 말씀 있으시면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박인호 원장님이 아주 알찬 강의를 하셔도 됩니다. 알차게 강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병원문도 닫고 좀 나오셔가지고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2년 전에 저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배위에서 그 약속을 제가 2년 만에 지키게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폐강이 되어가지고 수강생이 안 차가지고 그래서 1년을 건너뛰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원우님들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 이론도 중요하냐, 법은 인간을 위한 것이고 한 사회를 풍요롭고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때 그 법이 오로지 시민사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특권 신분화하는 법조인들이 양성되고 있는 현실이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봐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변호사들은 좀 현실적이긴 한데 특히 법복을 입은 분들은 그 법대란 부분이라는 것이 남을 심판한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조심스럽고 겸손해야 될 자리로 저는 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반대로 그것이 남을 심판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하나의 특권화시킨 건 아닌가 하는 그 엘리티즘, 그 일제 시대부터 내려왔던 하나의 습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강의는 제가 또 한국 사법의 그 수업 강의 내용에 포함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총 3시간이지만 억지로 3시간 채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원우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 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튜터 선생님도 고생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하시죠. 예. 마무리로 그럼 우리 강의해주신 박 선생님 감상 짧게 나누고 또 제가 관련 수업 관련 말씀 잠깐 하는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기말을 통하면서 하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일반인으로서 사법개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2019년도부터 공부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더욱더 대한민국 사법개혁을 위해서 계속 공부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법학에 임하신 이상 대한민국 사법에 대한 높은 선진화된 목표의식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다른 기회에 또 찾아뵈서 또 다른 토론이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이제 중간 과제를 함께 원우님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하려고 과제 선정하려고 했는데 조금 줌 소리가 작아가지고 오늘 연결된 이제 줌이 학교에서 제공되는 줌인데 이게 조금 여기랑 안 맞아서요. 죄송하지만 우리 이제 여기 출석하신 원우님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눠서 중간 과제를 제출하도록 과제를 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과제하고 기말 과제 제출 시기를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기말 과제 제출 시에 네네. 예, 그 정도쯤에 해서 동시에 하거나 할 테니까요. 좀 중간 과제는 조금 느슨하게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보수냐 진보냐 이런 수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오늘의 개혁도 그렇고 또 우리 수업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꼭 그런 식의 논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 중에 여태까지 하셨던 것 중에 이제 사법 항일 법조 삼총사 김병론 선생님 이 선생님 얘기 나왔는데 이전에 나왔었고요. 또 이후에 나올 얘기들도 오늘 또 해주신 부분들 중에 있어서 앞으로도 또 강의 잘 수강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휴학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과목 수강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른님. 나가주시면 됩니다.